뭔가 이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 있어요. 바로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범인인 듯 범인 아닌 범인 같은 범인이 경찰서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천 미추홀 경찰서 서감 파출소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자신의 캐리어를 잃어버렸다면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네. 네, 서류를 건네주면서 한 순경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을 하죠. 네. 뭔가 미심쩍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게임 검색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닌 것 네네네. 같고요. 주변 경찰관들도 이 남성 주변을 이제 둘러싸면서 네.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순경이 이제 여기서 확신을 합니다. 아하. 네, 밖에 나가서 확신하면서 이 남성을 추궁하기 시작하죠. 어허.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지 않냐라고서 이제 보는 거예요. 결국 이 남성 허탈한 듯이 앉아 있습니다. 경찰의 검거가 됐습니다. 아이고. 네. 아니 자기 짐가방 찾으러 왔는데 난데없이 경찰이 체포되셨습니다. 이랬다는데 얼마나 황당할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후드티를 그때 입은 상태로 이제 가방을, 캐리어를 잃어버렸다고 저희 파출소에 이게 분실물 습득 접수를 하러 오셨는데요. 제가 그 들어온 인상착의를 보고 처음에 딱 봤는데 어디선가 낯이 익어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발생했던 그 피의자의 인상착의랑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체형이나 좀 머리도 약간 기신 편이셨거든요. 그리고 키랑 그 옷이랑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비슷해가지고 처음에 낯이 익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을 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며칠 전 발생한 사건이 대체 뭐길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이 남성은 처음에 이제 발뺌을 했겠죠. 하지만 경찰의 추궁에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 영상을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아하. 네, 며칠 전 있었던 영상인데요. 지금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아이고. 길가에. 그리고 맞은편에 아까 영상에서 뭔가 비슷해 보이는 그 행색의 그 남성이 이 카드를 주워갑니다. 아하. 네, 아까 보이시죠? 옷이랑 똑같은 예. 것 같아요. 옷이 후드티는요. 똑같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행색이 비슷했어요. 네. 그러고서 편의점에 가더니 아까 그 주웠던 카드로 긁기 시작합니다. 아하. 네, 본인이 사고 싶었던 걸 이제 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범죄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카드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아하. 본인이 그냥 막 사용을 한 거죠. 네. 김호인 변호사님, 오히려 단벌 신사였던 게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던 건가요? 일단 저 남성은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한치의 망설임도 없던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착의도 좀 특이해서 발견도 용이했던 것 같은데 네. 저 영상 화면을 저희가 다시 되짚어 보면은 네. 그 피해자가 길에 떨어진 카드를 정말 순간 망설임도 없이 습득을 하고 바로 사용해 버리죠. 자기가 떨어뜨린 것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요새는 사실은 CCTV도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 전산이 네.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신용카드 습득해서 그 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허. 근데 저분은 한 번 범죄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거의 망설임이 없고 무려 4번이나 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을 했고요. 네. 참고로 이 피해자가 또 신고를 해놓은 상태여서 이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김복준 의원님 카드 주웠다고 막 긁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적발되는 거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개의치 않고 사용한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편의점 한 4군데 들어가서 이 카드 긁으면서 나름대로 얼굴은 가리려고 애는 썼지만 네. 그래봐야 요즘 세상에는 가려가지고 숨겨지지가 않거든요. 네. 게다가 이분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옷은 단벌 신사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또 이 자기 나름대로 범행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후드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런데 절대 뭐 카드 사용해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 구입하면 네. 그건 100% 적발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짐가방을 애초에 잃어버렸다고 이 경찰서 파출소로 제 발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카드 잃어버리신 분은 신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대체 이 사람 머릿속엔 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김동철 원장님? 이해하기 좀 힘든 네. 얘기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본인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에 본인이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찾기를 원하고 남의 것도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네. 생각을 하는 도덕심에 대한 결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아픔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모르고 본인의 이기심에 대한 부분들만 발동이 되는 사람. 이렇게 아하. 볼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요, 저 경찰분의 눈썰미랄까요? 그 촉이 정말로 대단했다. 이 빛을 발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좀 남의 신용카드 주워서 사용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께서 자기는 그런 일 모른다고 일단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찍어놓은 걸 다시 보여줬는데도 한 번 더 발뺌을 하시길래 정확한 그 일시랑 장소를 특정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자백하셔가지고 저희가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 그분께서 이제 가방을 찾으러 파출소에 들어오셨을 당시에는 되게 전혀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지 않고 그런 행색을 보이셔가지고요. 나중에 범죄를 자백을 하셨을 때는 되게 착잡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 범인이라는 사람은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침에 뉴스 파이터는 꼭 보세요. 이런 것도 안 보나 봐요. 주담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이 한 행동이 본인 생각에는 별게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하나 있네? 주웠어요. 주운 순간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바로 이것을 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네. 근데 지금 본인이 한 게 굉장히 여러 개의 죄가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던 길에 있었던 신용카드를 주웠어요. 이러면 보통은 이제 뭐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아니면 보통 이러한 카드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도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요. 그런 죄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보통은 신용카드를 그냥 사용을 하면 이 하나의 행동으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편의점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그 편의점주의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들이 편의점 동시에 주인분도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죄가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잠깐 내가 이것 좀 사용해 볼까? 아니면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이거 한번 사용했는데 이 사용을 했을 때 혹시 이 사람이 이게 뭐라고 하죠? 분실된 카드로 등록이 된 건가 아닌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파악을 사용하는 해보나.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행동 하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희가 이제 이 최영민 순경입니다. 네, 인천 예. 미추홀경찰서 서간파출소의 최영민 순경인데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범인을 저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했더니 당시 입었던 옷, 브랜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어 더 쉽게 알아봤다. 그리고 세상에 평소 수첩에요. 사건에 대한 발생 일시, 시간, 장소, 범인의 간단한 인상 차기 등을 적어놓은데요. 김복준 의원도 그러셨죠? 네, 네네. 예, 맞습니다. 이 경찰은 메모를 열심히 하는 경찰이 또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경찰이거든요. 경찰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그러세요? 네네. 늘 적어라 뭐 이거 가르쳤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저는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 아마 이 최영민 순경은 경찰학교 졸업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배운 그대로 배운 한 것 그대로. 같은데 그 배운 그대로가 끝까지 가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맞아요. 예. 네네.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경찰에서는 있어요. 요즘에 지구대 파출소 또 형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범인들의 어떤 동영상을 서로 이 공유하는 방이 있어요. SNS 방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그 한 사람이 올리면 누가 들어와서 이거 뭐 코는 누구 닮았고 귀는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상착의를 숙지하는 그런 예. 효율적인 그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도 최영민 순경 같은 경우도 그거 보고 나서 네. 본인이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로 팀원이나 팀장한테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맞지 않나요? 하니까 다들 보고 이거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검거한 것 같은데 네. 말 그대로 기본 근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능했던 겁니다. 저희 제작진이요, 이 최영민 순경 인터뷰하면서 말미에
어떤 경찰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답이 혹시 김복준 의원님 같은 경찰 되고 싶었다 할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뭐 가족분들이나 팀원 동료분들, 다른 직원분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아가지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업무를 유능한 이렇게 선배님들, 상사님들한테 더 익히고 습득해서 전문성을 좀 더 길러서 이제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춰서 신뢰받는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최영민 순경의 그 포부 중에요. 정말 아마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가오는 말이 딱 저는 한마디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신뢰받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게 정말로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이 제일 들어맞는, 다가오는 그런 말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천 미추홀경찰서 서간파출소의 최영민 순경분 정말로 경찰의 자긍심을 높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세상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여러분 범퍼카 아시죠? 그 놀이공원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재밌게 타는 놀이기구인데요. 재밌겠다, 그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재밌게 타잖아요. 네. 그런데 도심 속에서 공포의 범퍼카가 나타났습니다. 어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네, 한 도심에서 앞에 보이는 차량이 도주를 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좁은 길로 접어드는데요. 네네. 맞은편에서 SUV 차량이 옵니다. 어허. 이 뒤에서 이제 경찰은 멈춰! 라고 손짓을 하고 있고요. 아하. 차문을 열고 지금 나오려고 해요, 경찰이. 아하. 잡았다 싶었는데 다시 도주를 합니다. 아이고. 자, 어떻게 지나갔냐? 이야. 앞에 주차된 차, 뒤에 옆에 있던 차 그냥 받고 들이밉니다. 그냥 막 긁어요, 그냥. 네. 예. 아하. 지금 뭐 범퍼에서도 조각이 막 나뒹굴고 떨어지고 있네요. 있고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지금 여기를? 두 번째 여기를 승합차도 그대로 가능합니까? 밀어붙입니다. 세 이거 번째는 과연? 또 승용차와 부딪히는데요. 네, 뭐야.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또다시 야. 고개 운전을 합니다. 결국에 막다른 길에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야, 아니, 이거 진짜 무슨. 이거 좀 김복준 의원님, 영화보다도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실제로 이게 도로상에 일어났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흔치 않은 일이 지금 네. 발생해서 영화 촬영하는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6월 12일 날 오후 5시 30분경에 창원시 마산대로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그 당시에 저 도주하던 차량이 약 4km 정도를 도주를 했는데 경찰이 추적을 하니까 이 30대 운전자가 이제 결국은 운행 중이던 차량 한 3대 정도 저렇게 추돌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차 5대를 범프카인트로 밀어가지고 이 자기 그 진로를 트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8대를 파손한 다음에 네. 결국은 이제 아마 좁은 골목길로 몰린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도주할 수가 없으니까 네. 거기에서 경찰에 의해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네. 저 보세요. 차량이 지금 서 있던 차량. 아이고. 뭐. 다 긁혔어요. 그냥 막 긁고 간 거예요. 뭉 하면서 그냥 긁고 갔습니다. 보세요. 아이고, 참. 옆에 긁힌 흔적이 역력합니다. 차 안에 있던 분들은요, 김동철 원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이게 사실 뭐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닥치고 밀어버리니까 네. 상당히 놀랐을 텐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운행 중인 차 3대 그리고 네. 주차되어 있는 차 5대, 네. 3대 중에 한 대는 또 아이들이 또 타고 있었다고 아유, 그러거든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은 이후에 올 트라우마는 분명히 생길 거고요.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트라우마가 어른들보다 성인들보다 훨씬 길기 그럴 것 때문에 같아요, 진짜. 좀 뭐 걱정이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요, 얼마나 놀라셨을지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놀랬죠. 옆에 또 아들도 타고 있었는데 큰 사고 날 세상에 사고 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큰 사고 날 뻔했다는 거. 가슴이 쿵쾅쿵 뛰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피해를 당하신 분, 운전자분 중에 한 3분 정도는 지금 뒷목이 뻐근할 당연하죠. 정도로 지금 그 충격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경상이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애초에 그러면 경찰이 저 차량을 의심하고 쫓아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차량은 이제 도난 차량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어떤 경위로 이 사람이 그 차량을 그 절취했느냐? 네. 아까 그 사고가 난 시간은 6월 12일 오후 5시 반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5월 12일 정오에 어허. 전남 나주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입니다. 네. 거기에서 일을 하던 30대 이 차를 몰던 그 범인입니다. 아하. 이 피의자가 일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분도 안 좋았고 집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뭐 조용히 나와서 뭐 버스 타고 집에 가든지 그 동료의 그 승용차를 훔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전남 나주에서 빠져나와갖고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거를 아는 동료가 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하면 경찰은 이 차량은 긴급 수배예요 전국에 차량 수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차량 수배를 했더니 차량 수배에 딱 떠오른 데가 아까 말씀드린 창원시 마산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난 차량이 떴다고 하니까 공조수사 요청이 갔겠죠. 네.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창원 경찰이 저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네. 이 전국에 공조수사가 딱 되는 거예요. 차량 수배가 딱 뜨면요. 그런데 그걸 몰랐겠죠. 뭐 알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30대예요. 30대.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고 싶으면 앞서 김복중 의원처럼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죠. 걸어가든가 하면 되죠. 왜 남의 차를 훔쳐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 30대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보다 제가 봤었을 때는 네. 만약에 저희들이 경찰에서 뭐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네. 만약 심리적으로 본다면 네. 귀소 본능에 관계된 강박적 사고가 상당히 큰 사람. 와. 자, 이게 말이 좀 말이 길긴 한데 어려워요. 말이 네. 좀 어려워.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고 싶다. 어떤 곳에 자기가 돌아가야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아하. 마음. 자, 이게 강박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심하게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거든요. 네. 이 행동이 결국 집으로 갔었을 때의 행동이 만약에 됐을 때 완화가 됐었다라고 하는 강박적 사고가 상당히 크다면 네. 이게 이제 몰입사고로 갑니다. 자, 그럼 무조건 빨리 뭐 예를 든다면 운전을 해야 된다든지 빨리 가길 위한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옆에서 쉽게 탈 수 있는 동료의 차 키를 훔쳐다가 갈 수 네.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이 이렇게 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로 철딱서니가 없어요. 나이만 먹었지. 그 훔친 차로 고향 가면 뭐 금이 환영 박수 쳐줄 줄 알아요? 이 차 어디서 났어? 다 물어보죠. 그걸 몰라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잡고 보니까 이 남성 기가 막혔다면서요, 과거 전력이. 네, 지금 저희가 영상 자료를 보면 고개 운전을 할 정도로 운전에 상당히 능숙한데 알고 보니 이 남자 무면허 운전 상태였습니다. 네. 왜 무면허였냐면 2년 전에 동종 범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세상에. 똑같이 저지르고 습관이구나. 이제 구속이 돼서 1년 6개월을 살고 이제 네. 구치소에 살고 나왔는데요. 네. 현재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거고요. 네. 이 사건에서는 이제 무려 나주에서 창원까지 240km를 무면허 상태로 간 겁니다. 네. 근데 경찰은 이제 음주 여부를 조사를 했지만 음주라고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당연히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 구속됐는데. 근데요, 억울한 게 저 도로상에서 저 차량에, 저 난폭 운전한 차량, 무법자 같은 저 차량에 피해를 당하신 분은 어디 가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한배 변호사님? 일단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행위를 했잖아요. 본인이 절도도 했고 무면허 운전에다가 지금 특가법상 도주 차량 치상이기 때문에 불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 남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 대부분은 다 차량에 대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먼저 청구를 하시는 것이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더 간편한 손해배상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보험사가 먼저 보험을 지급을 하고 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뭐 저 가해 차량에 저 남성을 상대로 해서 구상을 행사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요, 정말로 이 행인분들, 운전자분들은 정말로 이 그나마 천만다행 경미한 부상 입으셨고요. 쾌유 불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 골목길에 행인분들이 그나마 없어 인적이 드물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좋은 꿈을 꾸셨거나 오늘 아침 조간신문 오늘의 운세란에서 운세가 좋다면 오늘 퇴근길에 이거 사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저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아, 똑같네요. 네,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던 이 남성.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영상에 이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네,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입니다. 지난해 7월이고요. 한 네. 남성이 주점의 종업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 남성과 종업원이 함께 이 가게를 나서게 되는데요. 아하. 네, 잠시 후 이제 외부 영상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남성은 정말 태연하게 그냥 손님인 것처럼 있어요. 네. 함께 이 가게를 나서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게 달려가기 시작해요. 네. 아니 어디 가는 거예요? 분명 아까 얘기 나누다가 지금 혼자서 지금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과연 이 수상한 남자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저것만 보면은 당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누군가 그냥 열심히 뛰는 영상만 일단 나와요. 김복준 의원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절도범이 지금 들어간 곳은 그 유흥업소, 유흥주점이에요. 거기를 쓱 들어가니까 이 종업원 혼자 있겠죠? 종업원 혼자 있으니까, 단체 예약을 하러 왔는데 종업원 분이 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 사장님 전화 좀 걸어서 바꿔줘. 그러니까 당연히 종업원은 사장하고 연결해 주겠죠. 네. 사장한테 얘기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 형님이 이 업소를 단체로 예약해갖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네. 예약해놓고 또 안 들어오게 되면 또 업장이 손해가 볼 수 있으니까 선불금을 계약금 쪽으로 좀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라 그러니까 사장이 감사합니다 아유, 했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종업원 데리고 가서 제가 선불금 주겠습니다 하고 네. 데리고 나갔어요. 아까 아하. 나 같이 나가는 게 한 분은 종업원이에요. 네. 그래서 종업원한테 딱 가서 네. 그 이제 어떤 건물 입구에 가서 딱 씁니다. 섰는데 근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우리 형님이 네. 그 선불금을 줄 텐데 네. 그 사무실에 가면 좀 험악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네. 이를테면 좀 그 조폭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네. 그런데 이른바 어깨라고 예, 표현하는. 예. 예.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 목걸이에 쇠사슬 같이 돼 있는 금 목걸이나 팔찌 네. 보니까 이런 거 잘못하면 선불금 받으러 갔다가 또 뺏길 수 있다? 깡패 같은 사람들한테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지. 그러니까 의심도 안 하고 준 거예요. 그거 들고 아까 내뛰는 겁니다. 아하. 아니 근데 진짜 그 말에 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그 있잖아 가면은 형님들이 있어. 근데 진짜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동생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뺏길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맡기고 금방 갔다 오면 되잖아. 금방 갔다 오면 되잖아 하고 갔는데 결국은 그 사이 저렇게 주랭랑 치고 있습니다. 김경 아나운서.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잡을 수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 영상만 보면은 사실 이제 잡기가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단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뭘까요? 아까 이 남성이 영상에서 막 뛰어가잖아요. 네. 이 도주하는 과정에 택시를 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택시에서 본인의 과거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네. 이 택시 기사분에게 본인의 그 과거 네. 뭔가 좀 자랑하듯이 이야기했겠죠. 네. 네, 이런 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택시 기사가 들었던 이야기를 네. 진술을 받아냈고, 네. 그래서 이 법인 중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로또가 당첨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 요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특정이 된 거예요.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아무리 뉴스파이터 한다고 재밌게 말하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김호민 변호사님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경찰 잡았다고요? 역시 대한민국 경찰관 분들이 정말 예리하십니다. 저였으면 이 말은 그냥 허투루 들었을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이 담당 경찰관 분께서는 이 얘기를 흘려듣지 않고 네. 과거 기사를 검색을 해봅니다. 아하. 로또 1등과 경남이라는 조합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당첨자가 1등이 나온 적이 아하. 있는데 그 당첨자의 인상착의와 지금 이 범인, CCTV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대박. 그래서 부산 연제구에서 경남 창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고 네. 범인의 소재지를 파악을 했는데 네. 다행히 이 범인 안전하게도 네. 또 다른 식당 주인한테 금품을 뺏은 혐의로 구치소에 안전하게 구치소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와, 정말로 김기혁 아나운서께 사과를 제가 드리면서 이 검거한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8년 7월경 그 부산 연산 노타리 일대에서 그 유사한 사건이 발생이 됐고 저희가 그 CCTV 추적을 하면서 그 계속 그 행적 수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이 택시를 타고 도주한 장면을 포착을 했고 타고 도망가는 도중에 이제 우연히 로또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그 기사분한테. 그래서 그걸 캐치를 하고 그다음 그 일대 수소문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기사 검색하고 그래서 피의자 특정이 됐고
그런데 어쨌든 확인 결과 진짜 로또 1등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로또 3등도 아니고 1등 된 사람이 저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로또 1등에 그때 실제로 당첨이 된 게 2005년이에요. 13년 전에 경남 마산에서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로또 1등도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금액이 14억이었어요. 14억이 금액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집도 사드리고 대박. 집만 사드렸으면 괜찮아요. 이 네. 뒤에가 호프집, PC방을 매일매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매일매일 호프집 PC방에서 쓰고 여기에다가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 쓰고 도박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14억 원을 정말 얼마 안 돼서 탕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오. 1등에 당첨돼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됐을 때 수배 중이었던 강도였습니다. 수배중. 그래서 그 당시에 로또 1등 당첨 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PC방에서 종업원에게 어떤 행동을 해서 네. 수배 중이었는데 이 수배 중이었을 때 당첨이 됐고요. 네. 당첨돼서 14억 원이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변호사로부터 잘 이렇게 어떤 변호를 받은 거예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선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6년에 경찰에게 잡혔을 때 참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네. 벌금형을 받아서 네. 수배 상태에서 벗어났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거 좀 설명드리면요. 네. 이 사람은 강도상해로 물론 PC방에서 종업원한테 협박해갖고 20만 원 강취한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죄명은 때리는 게 또 있었고 그래서 강도상해죄로 네. 수배를 받고 있어요. 강력범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2005년도에 구입했던 로또가 덜컥 붙었어요. 자. 그때 총 로또 금액은 19억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게 14억이었고요. 세금 떼고. 14억 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강도상해로 수배가 돼 있잖아요. 네. 아,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1억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우리 두 분은 1억짜리 변호사 선임 못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진짜? 강도상해가 벌금형이 나왔어요. 네. 참 특이한 일이기는 합니다. 네. 저희도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현재 네. 때. 하여튼 그래서 벌금을 받고 이 사람은 강도상해죄로 이제 풀렸죠. 그러면 이제 14억 받은 데서 1억 쓰고 13억 남았잖아요. 네. 그거 들고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집 좀 사주고 나머지 남은 거는 네. 유흥업소하고 주로 카지노에 가가지고 아이고. 한 8개월 만에 완전히 탕진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8개월 만에 이 돈을 쓴다는 게 이거 쓰기도 아마 저희들한테 쓰라고 하면 이거 쓰기도 힘들 거예요. 어떻게 13억 돈을 14억 돈을 8개월 만에 쓸 수가 있어. 80년도 아니고.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역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 보통 생각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로또를 사면서 그거로 이제 기쁨을 얻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보통 내가 안 되면 더 착한 사람한테 갔나 보다. 네. 내가 더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했을 텐데 이거를 보시는 순간 아니 내가 이때까지 안 된 게 내가 덜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어떻게 강도한테는 로또 1등이 당첨이 되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아닙니다. 다 인과응보라고 이 사람의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14억 원을 8개월 만에 탕진을 했어요. 탕진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 8개월 만에 이렇게 큰 돈을 써봤으니까 이젠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다시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전에 강도상해, 사실 이게 이름이 강도상해지만 이게 절도에서 기인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기술이 절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절도 혐의로 수배됐다가 당첨이 되고 얼마 만에 탕진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2008년 네. 고작 당첨되고 탕진을 하고 나서 2년밖에 지나지 않을 때부터 다시 금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2008년에 금은방 18곳을 절도를 하는데요. 아이고. 18곳을 절도해서 한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13년도부터 1년가량 휴대전화를 절도를 하는데 휴대전화 절도의 피해 금액이 무려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에도 부산 주점에서 절도를 하는 등 무려 10여 년간 교도소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본인이 1등에 당첨됐었던 것에 대한 것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하고 도망치면서 택시기사분께 네. 제가 옛날에 1등 당첨된 적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애초에 피해를 당하신 가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가벼운 입 덕분에 잡은 거예요. 그런데 김기현 아나운서 네. 참 기가 찬 게 경찰이 이 사람 잡고 보니까 또 한 번 혀를 내둘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네. 사람이 2018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복역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2014년에 휴대폰을 이제 상습 절도를 해서 네. 2015년에 3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까지 살은 건데 네. 그때 2014년 휴대폰 막 상습 절도할 때 잡혔는데 네. 그때 또 지갑에 로또와 스포츠 토토, 이 복권, 네, 이런 것들이 한 10장 정도, 10장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도 이 당첨운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좀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나쁜 사람한테 당첨운이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김기혁 아나운서 참 열심히 사는 분들한테 한 번쯤은 좀 당첨되고 같이 좀 친하게 지냅시다. 네. 제발요. 예. 네. 어쨌든 열심히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제 로또에 기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지금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또에 리을자 꺼내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예민하답니다. 김동철 원장님. 이게 저라면 뭐 저라도 네. 예민할 것 같은데 계속 그 로또 때문은 아니지만 네. 로또와 연계가 돼 있어서 이슈가 됐고 네. 그리고 경찰에 들락날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절도계에 아마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게 사실 애증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로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취득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사실 절도도 쉽게 취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복을 받았다라는 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액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 돈을 너무 쉽게 사용을 하고 탕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번 경우도 김복준 의원님 네. 이 여러 차례 뉴스통에도 나옵니다만 일확천금 된 사람이 말로가 불행하다는 게 또 드러났네요. 이번 사람으로. 그러게 우리 뭐 얼마 전에도 경남 양산인가 어디에서도 이 그 로또 당첨된 것 때문에 어머니하고 부모 자식 간에 등나서 뭐 서로 뭐 이런 거 우리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로또 당첨자들의 어떤 말로가 비참해진 케이스를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어요.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수배 중에 하늘에서 도와가지고 참 수배자한테 로또가 당첨되게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여하튼 됐잖아요. 네. 그랬으면 인생의 어떤 전환점으로 알고 좋은 일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다 탕진하고 이제 또 나쁜 쪽으로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 봐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뭐 개과천선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이 남성 로또 1등으로 인생 한 방을 꿈꿨습니다만 그 말로는 감방이었습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고유정. 그 인간 같지도 않은 행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현 남편이 입을 열면서 더욱 경악할 만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체포되기 전날 기이한 행적들이 현 남편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네. 긴급 체포가 6월 1일에 됐죠. 네, 31일에 이 고유정은 지인들과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밝게 통화를 하고 그리고 외식도 하고 노래방까지 갔다. 너무나 태연했다. 살인자의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5월 31일이면 27일 날 펜션 빠져나고 28일 날 완도행 배편으로 무트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30일 날 자기 아버지 소유의 김포집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 30일 날 너무나 밝게 지인과 통화하고 외식도 하고 자기 전 남편 이미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 훼손 유기한 상태예요. 이미 그때 이때는요. 외식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너무나 태연했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현재 남편도 고유정이 이러한 범행에 연관되어 있다가 왔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일부터 27일까지가 이제 범행에 관련되어 있었던 기간이라고 이제 보통 보는데 그 25일에서 27일 동안 현재 남편과도 연락이 안 됐대요. 그래서 네.
현재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고유정이 이제 제주도로 간 걸 알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이 남편이 3일 연락이 안 되니까 실종신고까지 경찰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종신고를 했는데 실종신고를 하자마자 5분 만에 고유정한테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실종신고를 좀 풀어달라라고 네. 해서 내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 돼서 실종신고를 했다라고 했더니 본인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금세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유정은 그 당시 25일에서 27일간의 그 전 남편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때 전 남편의 가족들도 전혀 몰랐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현 남편에 대해서도 철저히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숨긴 것이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현 남편은 이 고유정이 아는 사람들과 전화도 통화도 하고 또 노래방도 같이 가고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저 31일 날까지 새벽까지 김포 집에 있다가 일단 그 청주로 온 날짜가 31일 날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31일 날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김호인 변호사님, 이 고유정의 행각을 보면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리고 분노가 치미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현 남편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자작극을 벌였다는데 대체 내용이 뭡니까? 네,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실종 신고를 철회한 이후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며칠, 2, 3일 정도 지난달 5월 30일 자정 전후에 고유정은 이제 김포의 친정집에서 머물면서 현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네.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네. 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현 네. 남편이. 그래서 새벽 2시에 다시 현 남편은 김포에 있는 고유정한테 빨리 좀 청주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 설득을 했고요. 그랬더니 네. 고유정은 조금 더 준비할 것이 있다. 시간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아침 7시, 결국은 새벽 3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요. 네. 그 몇 시간 동안에 남편의 사체를 추가적으로 이제 그 훼손을 하고 네. 그 김포에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유기를 하고 그제 네. 3시 반에서야 청주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그 사이의 행적이 김복준 의원님 네,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현 남편도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답답함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달 27일 오전에 고유정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실종신고했죠? 실종신고한 5분 만에 고유정한테 전화가 와요. 실종신고 풀어줘. 아니, 이 사람 당신이 사흘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내가 실종신고했지?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27일 날 바로 청주 집으로 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아니 안 오고 뭐 하고 있어? 라고 통화도 했을 법도 한데 어쨌든 고유정은 그 청주집에, 현 남편이 있는 청주집에 오기는커녕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현 남편이 이틀 정도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이제 그 소방관을 통해서 합니다, 요즘에. 근데 위치 추적을 하니까 제주 쪽에 있는 게 아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어떤 형태로건 고유정한테 이 남편이 실종 신고했다는 그 연락이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유정이가 바로 전화해서 네. 남편한테 그 실종 신고 풀어라. 네. 그러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할 일이 있고 뭐 어쩌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실종 신고를 풀어준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고유정은 제가 볼 때 이제 1차 펜션에서 시신 훼손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이 바로 28일 날 넘어와서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대로 네. 청주로 가지 아니하고 김포로 간 겁니다. 김포로 가서 거기서 2차로 시신을 훼손하고 네. 유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남편한테 이제 또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아하. 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어나 네. 하고 이제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또 안타까우니까 아마 남동생 사망한 남동생한테까지 전화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너 형 내가 고소할 거야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안쓰러우니까 빨리 오라고 설득해서 31일 날 이제 왔던 거고 그때 이제 검거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왔어요. 30일 날 전화하니까 이 김포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청주집에 한 오전 7시쯤 도착했대요. 이 현 남편의 얘기로 치면. 그런데 전 남편한테 성폭행 당할 뻔했다. 그 얘기 듣고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그 지금 사망한 전 남편 강 씨의 동생한테 항의 전화했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위로와 데이트? 최단비 변호사님, 위로와 데이트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현 남편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3일과 또 아버지 명의의 집에 김포에 있었을 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3시 반에 돌아와라 해서 3시 반에 출발해서 오전 7시에 왔죠. 네. 그래서 이제 고유정이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현 남편은 밤새서 고유정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잠도 못 자고 고유정을 기다렸어요. 새벽 7시에 고유정이 오니까 이제 안심을 했겠죠. 아, 이제 돌아왔구나. 네. 그러니까 밤새서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일단 잠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오후에 한 1시까지 자고 오후 1시에 일어나서 닫혀 있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CCTV에서 흰색 군대를 손에 닫힌 달고 손. 있으니까 아내가 안타까우니까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치료받고 돌아오는 길에 위로해주면서 같이 데이트도 하고 저녁도 먹고 그리고 노래방도 간 거예요. 아, 그 노래방 갔다는 게 데이트 차원의 노래방 갔다는 데이트하면서 노래방 거예요? 간 밥도 거예요. 먹고? 그렇게 아하. 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이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주도로 돌아갈 때 굳이 그냥 제주도 가면 비행기도 타고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자기 차를 가지고 배를 타고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굳이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느냐라고 그 문제를 언급하고 다투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이상했다는 게 남편의 얘기인 겁니다. 아니, 그럼 당시에 김호인 변호사님, 이 현 남편이 전 남편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항의했다는 내용은 대체 뭐예요, 그러면? 네, 아까 고유정이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현 남편한테 거짓 문자를 보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현 남편은 당연히 고지고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고유정이 거죠. 보여줬나 봐요, 그걸? 그 문자를 이제 보낸 아. 거죠. 그때 김포에서 청주로 막 넘어오기 전에 네. 그 이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에 화가 난 현 남편이 전 남편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그 당신의 형이 이렇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그렇게 뭐 겁니다. 고분고분하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실제로는 고성이 오갔겠죠. 그렇겠죠. 뭐, 네.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어쨌든지 고유정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이 현 남편이 모든 상황을 인지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 본인이 그 고유정한테 속아서 그 고인의 남동생분한테 했던 지나친 언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현 남편은 그 고유정이 자작해서 보낸 문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전 남편의 휴대폰으로 자기 휴대폰을 보낸 문자를 지금의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나한테 성폭행하려고 했던 거 미안하다고 나한테 보냈잖아 문자. 그러니까 눈이 뒤집혔을 거 아니에요, 현 남편은. 그러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던 거 놀아놨던 거예요, 고유정의 행각에.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현 남편은 전처와의 소생이 있는 6살 아들이 있었는데 지난 3월 2일 날 죽었잖아요. 네.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날 고유정의 행동도 이상하다는 점이 있다. 대체 뭡니까 대체? 네, 그겁니다. 이제 원래는 그 고유정의 지금 전 남편의 아이, 제주도에 있는 아이, 그 아이, 그 다음에 현 남편의 이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 이거 4명을 둘을 다 데려다 넷이서 같이 살기로 했었대요. 네. 근데 이제 고유정은 자기 친아들을 데려오는 거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못 데려왔고요. 네. 이야기가 되니까 2월 28일 날 현 남편이 제주도에 있는 어머니 집에 있는 자신의 친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청주로 데리고 왔는데 네. 3월 2일 날 이제 숨진 채 그 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전날 3월 1일 날 밤 10시경에 아이는 자기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부부의 침대방에서. 네, 부부 그리고 침대방에서. 네. 이 두 부부는 고유정하고 같이 10시, 밤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차를 마시고 1시간 동안. 네네. 그리고 이제 고유정이 들어가서 잔다고 가고 네. 본인은 현 남편은 11시 20분부터 자정 그러니까 12시 20분까지 네.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10시에 일어났는데 네. 아이가 자기 침대 그 발 밑에 있는 데서 네. 엎어진 채 이제 피를 흘리면서 사망을 했다. 네. 이 얘기인데요. 그 사이에 그거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 공복을 1시간이 밤 12시 20분이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예.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봤던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0시 이제, 20분에 침대방에 다시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 네. 아이가 자고 있는 침대방에 갔더니 아이가 삐뚤어지게 이렇게 자고 있어서 네. 바르게 돌려놓고 왔다는 거죠. 아, 잤다는 거죠. 네. 그때 이제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따로 잤다는 거예요. 네, 뭐 감기 걸렸다 어쨌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본인이 현 남편이 아침 10시에 일어났는데 네. 일어났을 때 아이는 그렇게 숨져 있었는데 이미 고유정은
이 오래전에 깨나가지고 외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면 고유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쓰러져서 엎어진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미 고유정은 남편이 일어나기 10시 이전에 이미 외출 준비를 다 마쳤다면 여자들 보통 1시간 이상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훨씬 전에 일어난 거예요. 한두 시간 전에. 바로 이 사진이에요. 예. 바로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저기가 이 가족이 자는 부부의 침실 방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침대 퀸 사이즈를 2개를 합쳐놓은 방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넓게 가족들이 자는 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빨갛게 된 부분 보이죠? 저게 혈흔, 당시 아이가, 죽은 아이가 흘렸던 그 혈흔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저거를 아이 얼굴보다 더 크게 번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현 남편 얘기로는 그거를 외출 준비하러 들어온 저 안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들락날락 했던 고유정이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그러면서 당시에 밤 10시 20분에 자는 모습, 비뚤어지게 자는 걸 좋게 재웠던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왔던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밤 10시에 일어나 보니까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소방관이잖아.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숨진 것을 이제 확인하고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현 남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반박을 합니다.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심폐소생술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흉부 압박에 의해서 갈비뼈가 손상이 되거나 피하 출혈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부검 결과 아이의 시신에서는 그런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 현 남편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이 그때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구조대원들의 일지를 보면 네. 부모가 아이를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구급 활동 일지를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 구급대원 도착 당시 네. 거실에 아이를 눕혀 부모가 CPR 중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재반박하니까 김복준 의원님이 네. 경찰은 다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심폐소생술 여부가 이번 사건과 큰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반박을 왜 했어요? 그러면 경찰은? 그거는 이제 반박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부검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네. 부검에서는 일단은 CPR을 실시한 흔적이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경찰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CPR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부검 결과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제 이걸 좀 의심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이 현장에 출동했던 이 응급 구조단이 아버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를 일지에 적어놓으니까 네. 그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경찰에서도 부검 결과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한 거는 제가 볼 때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요 연질의 뼈기 때문에 갈비뼈가 꼭 부러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어린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응급 CPR을 잘하는 분이었으면 아주 살살 응급 조치를 했을 개연성도 네.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 경찰에 대한 뭐랄까요? 부실 수사 의혹 제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남편 주장입니다. 현 남편. 고유정의 현 남편 주장은 지금 2차 부검 소견이 있었는데 지난달 17일. 그런데 뭔가에 강하게 그 숨진 아이의 사체에서 뭔가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 근거로 김복준 의원님 네. 뒷목과 등에서 실핏줄이 터져서 생기는 점출혈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제 부검 소견이 질식사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네. 그 질식사가 나왔는데 외력이 행사된, 네. 그러니까 끈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어떤 외력이 행사된 흔적은 없는데 질식사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푹신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비구 폐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구폐쇄라는 게? 코와 입이 막히도록 푹신한 어떤 물건으로 질식사시키는 그런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경찰이 그 부분에 집중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아하. 예. 그래서 압착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압착은 그 도구가 단단한 게 아니더라도 푹신한 걸로도 코와 입을 막을 수 있는 비구폐쇄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찰이 주목하고 수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뉴스파이터에서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 함께 살려고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이틀 만에 숨졌어요. 그런데 고유정의 기이한 행동,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네, 이 아들이 이제 현 남편의 의붓아들이죠. 의붓아들이 사망하고 나서 장례를 아들이 자라난 제주도에서 치러주기 위해서 시신으로 이제 운구를 했는데요. 고유정은 이제 현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가려고 표까지 예매해놓은 상황에서 돌연듯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자기는 못 가겠다라고 해서 현 남편만 혼자 장례를 제주도에서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아들의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과 전기 매트 등을 사실은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걸 멋대로 치우는 게 좀 경험치게 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불과 매트리스를 다 치워버린 거예요. 네. 전혀 흔적도 없이 치워버리고 이러한 이제 범행의 수법은 현 남편의 얘기로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전 남편의 살인 수법과 그 후에 범행의 흔적을 치우는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김복준 의원님 예. 그 혈흔 묻은 이불과 전기 매트를 버리도록 방치한다는 게 경찰이 그러면 이거 증거보전 신청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 현장에서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아이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현장 그 주변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사건 수사의 보고라고 그럴까요? 그래야 네. 돼요. 그래서 거기를 정밀하게 감식하고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혈흔 자국이라든지 하는 거를 사진 촬영하고 샘플링하고 나름대로 이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이후에는 이 내용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현장 촬영하고 샘플링하고 다 나름대로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네. 그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순히 그걸 치우도록 뒀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될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네. 제가 좀 꼭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 현장에서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잤다고 했고 아버지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잤다고 했을 때 고유정의 당일 감기약을 먹고 감기 때문에 다른 방에서 잔다고 했던 사람이 다른 방에서 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고유정의 어떤 동선을 경찰이 파악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이가 사망한 시간 추정해서 네. 그 직전에 고유정의 기상 시간까지 한번 이 대조를 해봤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앞서 요 문제는요, 이 현 남편의 인터뷰를 근거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 남편의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현 남편이 그랬어요. 경찰이 그랬답니다. 이 정도 혈흔 가지고, 앞서 그 매트에 있었던 혈흔이 있죠? 이 정도 혈흔은 소량이며 타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 보전을 하지 않았대요. 증거 보전하지 않아서 폐기됐다고 지금 경찰을 비난하고 있는 게 이 현 남편의 입장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금 아직도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이 피해자 강모 씨, 그러니까 고유정의 전 남편, 그 유족들이 고유정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서요. 고유정의 친권 박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사망을 한 전 남편 강 씨의 법정 상속인은 아들입니다. 네. 그런데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게 고유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유정이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이제 법정 상속이니까요. 여기에는 예금과 사망 보험금 비롯해서 유무형의 재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강 씨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학생 시절에 박사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또 인정받은 논문 여러 편도 썼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특허권도 갖고 있는데 이 특허권까지 모두 고유정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이것을 친권
박탈을 하자라고 네. 해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친권 박탈 가능합니까? 김호민 변호사님? 네, 이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이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판단의 기준은 원래 친권자가 자녀의 이익과 행복을 이제 심하게 이렇게 해쳤느냐가 기준이 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 부모가 강력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이 친권 상실을 인정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은 현재 살인 사건에 대해서 최종 형사 판결이 나기 전에도 네.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아이가 지금 걱정되는 건 이 아이가 글쎄요. 제주에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친정집, 고유정의 친정집. 걱정되는 건 이 아이가 지금 이 사건을 접했을까 접하지 않았을까 아마 여기에 좀 많이 걱정이 쏠린 것 같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또 아이가 상당히 어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하지는 않았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의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분. 네. 이게 사실 이제 커가면서 아이에 대한 행복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사실 고유정이 친권을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만약 요구를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뭐 분명히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이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대비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왜냐면 아이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숨진 그 피해자 전 남편의 유품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주변 분들을 먹먹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네, 이 피해자의 동생분이 대학원 연구실에 가서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 책 2권이 나왔습니다. 이 책 2권이 비양육 부모 길라잡이라고 해서 이혼을 했잖아요.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니까 아이에 대해서 면접 교섭이나 양육비와 관련된 책을 그동안 내용을 숙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책 안에 아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런 가운데 김복준 의원님, 해경이 해양 수색 종료했다는 얘기 있어요. 증거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지난 12일 날 오후에 그 고급면 바다 위에 그 가구들이 양식장 인근에서 이 검은 비닐봉지에 부패한 물체에 있어서 네. 살펴보고 놀래가지고 도로 버렸다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수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난 16일 일단 수색은 종료했다니까 얼마나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겠습니까?